예,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윤종수입니다. 이렇게 동업자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뵈니까 너무 좋네요. 저도 뭐 사실은 생계는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비영리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말하자면 자원봉사자로 뭐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하고도 뭐 비슷한 활동을 뭐 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활동을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는 부분이어서 또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제가 나와서 뭐 어떤 주제 넘게 얘기를 드리는 게 좀 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평소에 고민했던 분야고 해서 좀 더 도움이 되리라고 좀 생각을 해서 같은 경험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오늘 나와가지고 여러 나라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뭐 오늘 한 얘기는 내용은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애매모호한 얘기일 수도 또 있어요. 근데 너무 좀 새로운 분야라고 하시더라도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뭐 IT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익숙하지 않은 부분 좀 평이하게 제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너무 긴장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뭐 영어로 써놨는데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원래 집단 지성이라고 우리말로 표현을 해요. 근데 저기다가 한글로 쓰려고 했더니 칸이 너무 넓어서 좀 느리느라고 늘렸습니다. 왜 처음부터 영어냐 이렇게 또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영어로 쓰면 약간 좀 폼이나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영어를 쓰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뭔지 아시죠? 예, 개미입니다. 개미. 영어로는 ant. 맞죠? 네, 발음은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무심코 나와버린다. 이게 개미가 여기를 올라오기 위해서 지금 서로 간에 계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면은 각 개별 종으로 따지면 사실 별거 아니고 미미한 존재인데 이자들이 때로 모이면 엄청난 위력, 얼마 전에 뭐예요, 영화에서도 개미한테 사람들이 막 개미떼한테 잡혀 먹는 뭐 그런 장면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별게 아닌 종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걸 갖다가 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때 처음 이 얘기가 나왔어요. 컬렉티브 인텔리전스가 집단지성이다. 근데 이 얘기는 언제 나온 거냐면 1910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주로 곤충들 연구하면서 1910년에 처음 나왔는데 이렇게 되죠. 이게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거는 20세기 말 그리고 21세기 초에 들어왔어요. 소위 말하는 사이버 세계에서의 집단지성이라는 게 화두로 떠오르면서 새롭게 두각을 받게 됐지만 사실 역사는 깊습니다. 이분도 뭐 우리 동업자 중에 또 한 명이에요. 이분도 미국에서 비영리 재단인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고 아주 자기 원칙에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GPL이라는 라이센스를 들고 나오면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로고고 오른쪽은 이제 오픈 소스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의 뭐 자유 소프트웨어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나 비슷합니다. 근데 오픈 소스는 약간 좀 접근이 개발 방법론 쪽으로서 비즈니스 측면에 좀 접근을 했다 해서 조금 뭐 다른 분위기는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보통 부르고,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 얘기할 때 이거는 프리 스피치의 프리 비어의 비어가 아니고 프리 스피치의 프리다라는 의미로 얘기해요. 즉 말하자면 공짜 맥주로서의 그 프리가 아니고 언론의 자유할 때 그 자유다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만 이게 없어요. 프리가. 공짜와 자유라는 게 한 단어로 돼 있고 다른 나라는 다 있는데 이 영어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마치 어떠한 비유처럼 애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를 가끔마다 인용해요. 프리 스피치의 프리다는데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짜, 자유 이게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공짜가 아니고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오픈 소스라 부르기도 하고 또 서로 갈리니까 함께 붙여서 프리, 오픈, 프리, 리브라는 자유라는 뜻이죠. 리브레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 부르기도 하고 요 L을 빼서 프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FOSS로 많이 써요. 이거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아니고요. 말하자면 라이센스를 준 겁니다. 소프트웨어에 어떤 라이센스를 줬냐? 그 소프트웨어는 모든 사람들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의 자유. 이거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막 고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스 코드를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개발자이시면 잘 알겠지만 소스 코드를 모르면 그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모든 걸 다 줘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쓰게 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그게 오픈 소스예요. 소스 코드에 소스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머티리얼이라는 의미에서의 소스도 있습니다. 그걸 오픈시킨다는 거죠. 왜 오픈시키느냐? 리차드 스톨만은 소프트웨어는 자유로워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길래 출발을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개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더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더 빠르게. 라는 방법론적인 게 두각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맥주를 먹고 약간 좀 해롱해롱 하고 있는 친구가 리누스 토발즈예요. 말하자면 리눅스를 처음에 시작한 친구입니다. 핀란드 헬싱키 출신인데 이 친구가 이거를 리누스를 만들어가지고 GPL을 붙이면서 공개를 함으로써 그 리누스에 수많은 개발자들이 함께 그거를 만들어 갔어요. 이 친구가 그거를 자기 혼자서 하는 거를 포기하고 GPL을 붙여서 공개를 함으로써 다른 여러 사람들이 관여해서 그거를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계속 만들어 갔고 그 결과가 리눅스가 지금 그러니까 OS 쪽에 상당한 비중을 차고 있는 거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개인 컴퓨터보다는 다른 슈퍼컴퓨터나 메인프레임이나 이쪽에 더 많을 텐데 유닉스를 대체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지금 돼 있고 어떤 인베디드한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어떤 기계 같은 데 이런데. 그래서 지금 현재 성공을 했는데 결국 1983년에 이 사람이 GPL을 처음 만들고 1991년에 이 친구가 GPL을 이용해서 리눅스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 과정 동안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GPL을 만든 게 큰 위력을 발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리눅스 이 프로젝트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말하는 여러 명이서 협업을 해서 계속 만들어낸 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인터넷입니다. 요 사이에 등장하게 된 게 인터넷이에요. 90년대 초반 들어오면서부터. 인터넷은 end-to-end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끝과 끝에서 서로 직접 연결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의미예요. 각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굴 통하는 게 아니고 원하기만 하면 서로 간에 개별 사람들이 연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개방성, 아무나 와서 해도 된다는 거, 중립성, 어떠한 기술 표준에 따르지 않고 어떠한 사람의 독자적인 표준에 따르지 않고 기술적으로 몰두나 중립성.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를 지배를 못한다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 그 특성 때문에 우리는 이 네트워크를 뭐라고 하냐면 오픈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자, 이 오픈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 아까 말한 리눅스의 성공이 나왔는데 롱테일이라고 아시나요? 롱테일? 들어보셨나요? 한동안 많이 유행도 했고 언급이 많이 됩니다. 롱테일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요 파란색의 함수가 이게 말하면 이제 몇 함수라고 하는데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게 이제 사람들을 쪽쪽쪽 이렇게 늘어놓은 거예요. 늘어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수익이든지 만들어내는 양을 따진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의 경제에서 말하면 요 첫 번째 있는 사람, 두 번째 있는 사람, 세 번째 있는 사람, 요까지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시장에서 걷어들이는 이익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요쪽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20%의 사람이 80%의 수익을 가져가는 경제체제. 이게 보통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현재까지의 경제 구조고 모든 상황에서 대부분 그렇게 나타나요. 20% 사람이 80%를 해내고 80%의 수익을 가져가고. 그런데 이게 인터넷 세계에 들어오면서 이게 이렇게 좀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여기 80%가 있던 게 한 50%로 줄고 나머지 30%가 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꼬리가 엄청 길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혀 수익을 못 냈던 사람들이 계속 많아진다는 거죠. 급격한 수익을 못 내지만 조금이라도 내는 사람들이 쭉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간 요 부분, 요 상황을 롱테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변화를 얘기하는데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영화 아시죠? 고질라. 고질라 할 때 영화 카피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Size doesn't matter. 큰 게 최고다 이거죠. 이게 옛날 말하면 파레토에 됩니다. 파레토 법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기업의 규모가 커야지 규모의 경제를 해서 거기서 엄청난 수입을 한 기업이 벌어들이는 시스템인데,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뭐가 바뀌었냐면은 그게 아니고 넘버 다즈 베러라. 수가 최고다. 많이 모이는 게 최고고, 그 다음 스피드 다즈 베러. 속도가. 이게 인터넷의 두 가지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넘버와 스피드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거 보죠. 아무런 자격 요건이 필요 없고, 권위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누가 뭘 기여했는지도 표시도 안 해줘요. 그런데 누구나 다 편집할 수 있는 세계예요. 이런 세계가 다 있냐? 이게 가능한 세계냐? 이상향? 아닙니다. 이게 위키피디아입니다. 여러분, 위키피디아가 뭐 성공했다는 사실은 그거는 아실 거예요. 다른 분야에 있으셔도. 위키피디아가 그 시스템을 갖고 이런 성공을 했고, 얼마 전에 뭐 이 다음에서도 아마 초빙을 해서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왔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위키피디아의 사이트고, 즉 현재 미국 사이트에만 있는 그 아티클, 각 항목의 수는 265만 개에 달해요. 그 정도의 이 항목들이 백과사전이 온라인상에서 공짜로 하고 있는데, 이 위키피디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똑같은 권위, 누구나 다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고치고 누구나 다 남의 거를 지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같이 이렇게 댓글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문화에서 그 댓글에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은 왜 여기는 안 나타나느냐? 그거 어떻게 막느냐? 수수께끼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악의적으로 고치는데, 그게 누가 MIT에서 실험을 했더니 1분 30초 만에 회복이 된다고 했대요. 뭐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고치기 빠르게 새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올린 사람은 힘이 쭉 빠지죠. 그래도 암만 악성 댓글이고 하더라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지우는 사람은 그냥 탁 지워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왜 내 걸 지우냐고 따질 텐데, 다른 게시판에서는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할 말이 없는 게, 내 것도 지울 수 있다, 다. 우리 모두 똑같다. 똑같이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너만 지웠다고 불평하지 말라. 이 시스템이 가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시스템인데 성공을 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아까 말한 롱테일은 어떤 의미냐면은 개인 지성이 다양화된다는 거예요. 개인 간의 능력이 다양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집단 지성으로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롱테일하고 집단 지성은 같은 웹 2.0에서 나온 개념이긴 하지만 차원은 좀 달라요. 어떤 의미냐? 보통 말하는 아웃소싱. 이 아웃소싱은 말하자면은 용역입니다. 용역. 그리고 확대되면 크라우드 소싱.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 더 확대되면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아웃소싱은 지금 말씀드린 용역이에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지. 옛날 지금도 없었죠. 다 내부에서 처리하려고 그랬고. 근데 전문가한테 맡기는 아웃소싱이 등장했더니 좀 이따 크라우드 소싱. 이거는 뭐냐면은 네이버의 지식인과 같은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사례지만 각자 답을 계속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컨텐츠가 풍부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로 넘어가면서 뭐가 나오냐면 그게 위키피디아입니다. 위키피디아는 개개인의 지성이 지식인들이 하나하나 답변을 올려놓은 것에서 떠나서 그 답변 전체를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하나의 답을 공통적인 기여에 의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풍부한, 더 정확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롱테일에서 하나 더 발전해 나간 게 집단 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사례들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닷서브닷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막을 만드는 사이트인데,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면 이거를 이용하십시오.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요, 여기다가 자막을 만들 수 있게 플래시로 되어 있고 자막을 만들 수 있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자막한 데가 또 이렇게 영어가 있으면 한글을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시간 자동적으로 뚝 떠가지고. 그럼 여기다가 그냥 말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게 각 나라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누구나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필요한 동영상이 있어서 그걸 번역을 하려고 여기 찾아가서 했더니 저희 CC 코리아 관련된 동영상인데 모르는 사람이 그새 해놨습니다, 번역을.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저는 좀 더 맞게 수정을 했어요. 좀 더 고쳤죠. 부드럽게. 이것도 말하자면 집단 지성이 한 예죠. 그 다음에 종합된 의견이라는 또 이런 또 집단 지성의 예가 있는데, 종합된 의견.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반응을 통해 거기서 집단으로 어떠한 공통된 한 곳으로 귀결되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없을까요? 구글의 검색이 사실은 그겁니다. 구글 검색은 그 어느 사이트에 링크를 돼 있는 하위 사이트의 개수에 의해서 이 사이트의 순서를 정해요. 즉, 그 구글 검색의 순서를 정한 사람이 자기가 판단해서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트를 연결을 시켜놨다 그러면 그 사이트는 남들이 주목하는 사이트다, 중요한 사이트다 하는 의미에서 앞순위에 가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나의 순서를 정해놓은 걸 할 수 있고, 이거는 또 구글의 게임인데요. 무슨 게임이냐면 이런 그림을 띄워놓으면은 딱 들어가면은 이미 한 사람하고 파트너가 돼요.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를 칩니다. 근데 양쪽에서 똑같은 단어를 치면 점수가 올라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막 치다가 이 단을 쳤는데 그 사람도 그 단을 치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재밌어요. 해보면 생전 모르는 사람하고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근데 이거 왜 하겠습니까? 그림에 태그다는 거예요. 그림에. 그림을 할 때 그 그림을 검색할 때 어느 단어를 검색하면 이 그림이 떠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그 어떤 한 단어를 계속 쳤다고 치면 그 단어가 이 그림에서 사람이 연관시키는 단어라는 의미예요. 그럼 나중에 그 단어로부터 이 그림이 떠오는 게 정확한 거 아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단 지성을 이용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거기서 공통된 특징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 자신은 태그예요. 태깅. 태깅이라는 건 아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블로그 하면은 블로그 치고 여기에 관련된 단어를 자기가 태그로 집어넣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기존의 틀에 맞춰서 어떠한 디렉터리에 맞춰서 만든 틀에다가 컨텐츠를 분류시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각자 그냥 그 글에다가 자기가 붙이고 싶은 키워드를 막 달아놓으면 그 키워드만을 딱 모아놓으면 나중에 그 키워드 칠 때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다 컨텐츠에서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분류법에 디렉토리 분류법에 텍소놈이라는 것 갖다가 일반 사람들이 한다 그래서 폭소놈이라고 붙이는 이유도 그겁니다. 스스로들 분류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태그를 붙이면서 모든 사람이 태그를 붙여놓으면 나중에 태그만 딱 뽑아서 치면 거기에 딸려진 콘텐츠들이 나온다는 거죠. 또 아주 기발한 얘기예요. 외국엔 딜리셔스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마가린이라는 이제 소셜 북마크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인터넷 다니시면서 북마크를 갖다가 저장을 하실 겁니다. 북마크 저장하시고 저장을 해놓고 하죠. 그 북마크를 갖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개인들이 북마크를 모아놨을 때 무슨 효과가 있느냐? 뭐 남들이 추천한 거를 갖다가 볼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해놓은 걸 갖다 볼 수 있으니까 공유를 하면은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고 또 거기에 태그 붙여놓은 거 그 태그를 통해서 서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남들이 중요하다고 많이 북마크를 올려놓은 거는 결국 그 사이트가 좋다는 겁니다. 유용하다는 거죠. 그 태그에 맞는 사이트 중에서도 아주 괜찮은 사이트라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사람들이 각자 올려놓은 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의견이 만들어져 나온 거죠. 이런 게 낯선 건가요? 아니에요. 가장 이상적인 이겁니다. 원래 정치 지도에서의 민주적 절차라는 거는 바로 이 원리에 근거한 거예요. 다수결 원리,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나오는 결론이 제대로 된 결론이다 하는 그 민주적 당위성이라는 것도 바로 이 집단 지성으로부터 집단 지성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반론도 많겠죠. 과연 집단 지성이 바로 된 거냐? 그 문제도 있지만은 하여튼에 이 민주적 절차적 시스템도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거 갖다 우리가 대중의 지혜라고 또 누구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럼 집단적 지성에서 정리를 해보면 코즈의 이게 결국 공유에 기초한 동등계층 생산, 각자들 만들어내는데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함으로써 어떻게 되면은 코즈의 정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 경제학 이론인데 어떠한 기업이 내부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하고자 할 때는 거래 비용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바깥에서 처리하는 게 거래 비용이 낮으면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가 다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뭘 해야 되는지, 누굴 써야 되는지는 조사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통합적인 걸 만들어내는 조정 비용이라는 게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회사들은 자꾸 회사 등치를 키우면서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을 했던 거예요. 그게 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인터넷 들어오면서 이쪽이 싼 게 아니라 이제 바깥쪽이 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용이 제로로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제일 잘 맞은 게 바로 이 모듈화된 작업. 세밀하게 나눌 수 있는 작업으로 되어 있는 작업이 여기에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위키피디아고 그게 오픈소스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거기 기여하는 건 엄청난 양을 기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소한 것들을 기여합니다. 근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전체를 이루는데 이 사소한 것을 기여하는 사람들을 찾는 비용, 또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게 되는 때 서로 간에 맺어야 되는 비용, 그 다음에 다 모인 것을 함께 모아놨을 때 종합적으로 해야 될 비용, 이 비용이 바로 인터넷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이라는 것 때문에 비용이 제로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서로 찾을 필요 없이, 서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누가 나서서 종합시킬 필요 없이 서로들 모여서 만들기 시작하면은 그게 하나의 가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작업이 모듈화되면 되면 모듈화 될수록 이 집단지성은 또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통합시키는데 비용이 적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옛날에 그런 게 시도된 적이 있어요. 책을 같이 써보자. 어떠한 소설이라는 내용을 책을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같이 써보자. 실패했습니다.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나 오픈소스하고 다른 게 책은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에 쭉 해서 얘기가 쭉 나가는 건데 이거를 통합시키는 너무 힘들어요. 각자의 얘기를 어느 한 스토리텔링에 맞게 통합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집단지성은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이 세분화돼서 모듈화 시킬 수 있는 작업. 그렇죠? 그거 더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그런 작업을 해서 또 하나 솔루션을 찾아내야 되는 경우에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 경우에 이 집단지성 활용이 좋은 거예요. 정리하면 집단지성은 오픈 플랫폼은 인터넷입니다. 네트워크. 오픈 네트워크라는 오픈 플랫폼 위에 도구가 주어져요. 도구라는 것은 디지털 기술과 그러분들 뭐 위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창작 도구들 이런 게 들어가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개인들이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도구 때문에. 이제 컴퓨터만 주어지면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만 연결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오픈 소스예요. 서로 공유에 근거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마지막에 그 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참여할 때는 여기서 서로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같은 게 그런 거죠. 내부적으로는 규칙이 있고 참여하게 되는 동기가 있어요. 근데 동기는 진짜 다양합니다. 오픈소스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위키피디아는 왜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안 나오는데 본인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같이 만들어낸다는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인데 근데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냐?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저도 참 실감이 안 가요. 그거 보면서도. 동기가 있고 오픈소스는 아까 말한 공유에 움직이는 거고 이런 레이어, 오픈 플랫폼, 도구, 개인들, 오픈소스 이게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통합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여기서 적은 통합 비용으로 통합을 시켜버리면 그게 바로 집단지성입니다. 그래서 피어 프로덕트, 오픈 쉐어링 공유하니까 이게 참여 개방 공유에서 이게 이제 웹 2.0하고 통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 말씀드릴 거면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가서 정리를 하겠는데 몇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몇 함수예요. 아까 말한 롱테일에서 나온 몇 함수인데 원래는 사람들이 뭘 기여하는 거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쭉. 사람들이 기여하는 거나 버려야 되는 게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평등 사회 아닙니까? 이건 상당히 불평등한 사회거든요. 이게 일을 하는 양을 치더라도 그래요. 이 사람은 이만큼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요만큼 일을 한다. 이것도 불평등한 거고 이 사람은 이만한 수익이라 그러면 이게 수익 곡선이라 그러면 수익을 얻는데 이 사람은 요만한 수익을 얻는다. 이것도 불평등한 건데 이게 현실에 많이 나타납니다. 아까 말한 파레토 경제 그것도 수익 구조도 이렇게 돼요. 그렇게 평등하게 나눠가지 않는데 재미있는 건 이 집단 지성에서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양
그것도 늘어놓으면 이렇게 돼요. 위키피디아요, 진짜 1%의 사람들이 위키피디아 내용이 있는 50%를 만들어냅니다. 나머지는 진짜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숱하고 그 중에 열성적인 사람들이 엄청난 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집단지성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거를 활용하고자 할 때 모든 이한테 열성적인 공헌을 바라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실패예요. 그거는 욕심이 그렇게 안 돼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몇몇을 중심으로 해서 가끔 협력하는 사람, 그 중에서 또 극히 가끔 협력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무시하면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전체적으로 집단지성이 나오는데 항상 이 그래프로 나옵니다. 결국 커뮤니티로 짧게 얘기하면 이게 커뮤니티를 내는데, 커뮤니티는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비영리단체 커뮤니티이고 여러 가지 신념, 자원, 기호, 지역, 필요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오죠. 이 사람이 쓴 책이 재밌습니다. 우리나라도 번역돼서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단체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성공은 요만큼이고 실패는 이만큼이다예요. 위키피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소스도 마찬가지고, 그 엄청난 성공이 나왔지만 그 엄청난 성공은 그보다 더 많은 실패를 다 겪은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집단지성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모였을 때 항상 우수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고 이상한 엉뚱한 결과가 나오다가 나중에 건지게 되는, 통합되면서 건지게 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업에서 못해요. 왜냐? 이거예요. 이거 기업은 실패 가능성 곱하기 비용이 손실 아닙니까? 근데 실패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시도를 하겠습니까? 그 좋은 결과가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비영리 섹터, 돈을 벌었지 않아도 되는 섹터에서는 뭐냐면은 이 비용이 제로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묵히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실패를 수없이 겪어도 거기서 최대한의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덤벼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오아시스가 있을 때, 이거 아까 그 책에 나온 얘기인데, 그래요. 오아시스를 각자 12명이 있는데 오아시스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몰려다니는데 첫 번째 오아시스를 딱 만났어요. 근데 별로 물도 안 깨끗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거기서 머뭅니다. 왜? 더 좋은 걸 찾아놨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실패할까 봐. 거기서 머무는데 이 집단지성을 이용한 비영리 섹터는 어떻게 하냐? 12명을 뿔뿔이 흩어져 보내요. 문제나 가라. 그래가지고 실패한 사람 실패고. 그러다가 그 중에서 건지는 게 진짜 대박이 나오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도. 이게 비영리 섹터와 집단지성의 실험의 관계입니다. 그게 자원활동이고 비금전전 동의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CC코리아도 이렇게 발룬티어 커뮤니티라서 CC코리아도 순전히 발룬티어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저도 발룬티어 중에 하나예요. 제일 어린 친구는 고등학생이고.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뭐 허망한 짓도 많이 하죠. 응? 허망한 짓도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마음 같아서는 진짜 어떻게 해서 한 5명만 고용해가지고 똑똑한 사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 하는 이유, 왜 발룬티어를 하냐?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다 고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건 솔직한데 제가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발룬티어를 안 했으면 저는 CC코리아 안 했을 겁니다. 그거를 직업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뭐 다시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게 많고 모르는데 내가 그거 잘할 것 같지도 않고 하는데 발룬티어를 하기 때문에 저도 관여하는 거고 나머지 발룬티어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가장 큰 바탕은 오픈입니다. 개방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집단지성을 이용하시려면 활짝 문을 여세요. 활짝 문을 여시고 근데 이 문 여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 해보려고 그러면 두려워요. 저희 발룬티어 커뮤니티 메뉴 딴 사람들이 읽게 하는데 2달인가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거 좀 사람들이 안 보면 좋겠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그 다음에 집단지성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전략을 짜시고 치밀하게 짜셔야 돼요. 오히려 다른 것보다. 그리고 마지막 비전을 필요하죠. 이 3가지 용기와 전략과 비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집단지성, 돈 안 들어요. 기획력, 용기, 비전, 전략 이거를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집단지성의 힘을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각각의 비영리 단체들이 꼭 네트워크를 형성하세요. 오픈은 서로의 단체끼리의 오픈도 중요합니다.
이게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도 명심하심으로써 각 단체들의 집단지성을 또 이용을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